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요즘 이 대장동 의혹은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리시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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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박 의원을 뭔가 행정 전문가, 뭔가 공부 많이 한 공무원 막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요즘 저격수 뭐 이제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일 하루에 한 건씩 네. 터뜨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체질이 아닙니다. 원래 경제정책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당에 사실 경제공약개발단장을 제가 맡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 그러시구나. 공약도 만들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부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악연도 있고 네. 또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와요. 아, 제가 그런 게 오래 있구나. 아는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한 7, 8년 근무하셨나요? 6년 했습니다. 6년. 6년. 네, 아, 네. 근데 6년 하시면서 아마 그때 경기도 행정부시다나 아니면 뭐 기획 뭐 실장 이런 거 하실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많이 접촉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연이 나오는데 웃고 계시는데. 네. 그때 이재명 지사랑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6년 있는 동안에 이재명 지사 6년에 성남시장을 해서 그렇죠. 아. 겹쳤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이지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자기 전혀. 마음대로 하고 아,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을 뗐는데 네. 그 협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다른 시장들도 다 싫어해요. 아, 지사를 아주 무시하고 회의에 나오지도 안 하고 네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래갖고 네. 사실 부지사가 애를 먹었죠. 거중 그렇죠. 조정을 주간에서. 주간에서 조정을 조정을 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네.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악명 높은 시장이었군요. 아이, 그럼요. 거기가. 예.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군요. 그러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사건이 그때 판교, 성남 판교에서 통풍구 붕괴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 사건 처리 때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셨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27명 세월호가 사건이 나고 네. 얼마 있다가 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27분의 사상자가 나가지고 그때 상당히 뭐 걸그룹 그걸 보다가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예, 예.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사실은 걸그룹의 공연이 끝난 직후에 네.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5시 58분에 무너졌는데 네. 6시 반쯤에 이제 현장에 제가 달려갔죠. 네. 왜냐하면 지사는 남경필 지사님인데 그렇죠. 그 한 2시간 전에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연락도 전혀 안 되는 상황. 네, 네, 비행기 네. 안에 있으니까. 그 부지사인 제가 달려가서 무너진 환풍구 바로 옆에 조그마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네. 테이블이 딱 의자가 4개가 있는 조그마한 부동산입니다. 그 4명이 앉아 회의를 했어요. 네. 저하고 네. 이재명 시장하고 네. 네. 당시 거기 국회의원이 이종훈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네. 이분하고 저희 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제 27명 사상자 났으니까 시신을 막 끄집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시작해서 뭐 끝까지 네. 하나도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피곤했는데 네. 스토리를 다 하자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네. 스토리입니다. 제일 첫 스토리가 뭐냐면 그 이제 뉴스에 계속 자막이 나오는데 세월호처럼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이제 네. 가짜 뉴스 비슷하게 퍼져서 빨리 막아야 되니 네. 이 이제 대책 본부를 빨리 구성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물었어요. 네. 그래서 소방본부장 말씀이 성남시 한 군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성남시장이 본부장이 돼야 된다. 아. 만일 성남수원, 성남용인 걸치면 네. 도지사가 본부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답변을 법적으로. 네. 그래서 성남시장 본부장 하시라고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지. 아, 성남시장이 뭘 잘못했다고 이거 책임을 나한테 덮고 씌우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 근데 언론은 기다리고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한 5분 뒤에 그러면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 함께 공동 대책본부장을 하자. 네. 네. 이랬더니 뭐 90도로 절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뭐 이러는 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 지나갔는데 네.
결정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유족들하고 제가 협상을 시작해서 네. 57시간 만에 합의가 끝납니다. 네. 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 3시 반에 네. 협상이 끝나서 네. 네. 5시부터 발인을 시작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족들 다 정리가 다 됐죠. 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9시에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의 경과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느냐. 네. 네. 그 이제 새벽에 방송국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제가 1분간 네. 협상이 어떻게 경과됐다. 7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네. 7차례 회의를 해서 최종 합의가 됐다. 네. 그리고 합의 내용은 이제 유족 대표가 발표를 하고 네. Q&A가 있는 경우 다시 제가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네. 교통 정리를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오더니 저보고 1분만 텔레비에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분만. 아, 네. 네. 그래서 아니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방해만 한 사람이 네. 네. 뭔 1분만 나가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정치인은 텔레비 1분 나가는데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계속 도정에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는 협조를 아주 잘할 테니까 1분만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분만. 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건도 사건이지만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네. 시장님이 1분 하시고 네. 네. 유족 대표가 발표하고 네. 질문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 네. 그러면 내용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네. 그래서 9시 큐 딱 될 때 방송에 나갔는데 네. 이분이 네. 10분 동안 안 내려오는 거야. 오 마이 갓. 근데 생방송을 하니까 제가 중간에 그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 계속 나가고 네.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컷하고 나서 구석으로 데려가서 아니 1분만 하게 해놓고 사람이 이럴 수가 네. 있냐. 네. 어떻게 10분을 다 잡아먹냐. 유족 대표는 뭐냐. 예. 네. 이래 얘기했더니 싹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 아유 우리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 이러고 싹 가는 거예요. 와. 와. 이야, 너무 제가 얄밉다 그거는. 얄미운 정도를 넘어서 네.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 그때부터는 이재명 시장 이러면은 제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아니. 야 이거 진짜 그런 뭐 재밌는 얘기 뒷스토리가 길어지겠네. 있었군요. 이 길어집니다. 이게 한 거 책 한 권 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글쎄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거를? 이거 뭐 저는 이제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네. 사람이니까 네. 그걸 개인적 감정으로 싸울 수는 없고 그걸 뭐 이제 지나가긴 됐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네. 콩으로 뭐 매주를 쏜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제 표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신 것 같은데. 몇 번 만났죠. 국정감사에서도 두 네, 번이나 네, 만나고 네. 제가 행안위가 아닌데도 네. 네. 그 사보임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바꾸어서 네. 공격을 하라고 해서 또 공격도 하고 그런데 대선 후보까지 또 된 거예요. 네. 이제 한이 서리셨네요 거의. 아니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네. 저는 제 전공인 경제정책 네, 이거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되니까 네. 제가 경제정책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겠다 네.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된 거고 그랬군요. 뭐 경기도에 제가 6년이나 있다 보니까 각종 그 도청은 물론이고 시군의 산하기관에 이제 아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제보가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제보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장동 의혹이나 이 법카 의혹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겠죠. 제가 대장동, 백현동, 네. 이동호군, 네. 그다음에 김혜경 법카 네. 요까지를 제가 폭로를 해서 정보.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분도 특징이 고소 고발하는. 예, 근데 뭐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100% 네. 지금까지는 네. 사실로 다 밝혀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양심상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박 의원님께서는 사실 경기도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떤 네. 의미에서는 뭐 거의 그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가장 이재명 후보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정치인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이재명 후보 비슷하게 본다 이러면 제가 기분 나쁘고요. 아니 근데 예. 부지사하고 이제 실장을 합쳐서 이렇게 6년씩이나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1년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경기도는 워낙 크고 힘들고 네. 네. 또 사실 위험합니다. 네. 결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위험한 가지.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6년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대개 1년에서 1년 6개월을 예.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3년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랬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의 그 첫 번째 의문을 좀 풀어주세요. 요즘 그 장안의 화제인 그 2402호인님이 네.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네. 그 바로 문 열면 바로 예. 보이는. 음. 경기개발공사
예. 경기 도시개발 예. 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 이름을 이재명 가서 바꿨죠. 아, 예. 예.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누군가가 합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뭔가 이 저기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분 김혜경 씨가 그동안 그 굉장히 많이 사들인 주문한 음식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입장에서 이게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다들 느끼고 있는데 섀도우 캠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건 뭘까요?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셨는데 네. 사실 의혹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이상한 예. 집이 하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경기 도시주택공사의 해명은 직원 합숙소이고 9억 5천만 원에 전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도시공사에 있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쫙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들이에요. 우선 4명의 직원이 있으려고 9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이게 6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내갖고 4명의 직원이 거기 있다? 젊은 직원들이 이게 금액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신의 직장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중앙공원이 보이는 네. 분당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숙소를 구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도지사 옆집. 그러니까 도지사 옆집에 어느 직원이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가급적 멀리 도망가서 그렇죠. 살라고 그래서 네.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렇죠. 출퇴근까지 다 점검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것도 구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원들 얘기는 요새 젊은 직원들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다니는 거고 그렇죠.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이 직원들은 아무리 작아도 원룸에 살고 싶어 하지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얽혀서 4명이. 4명이나 얽혀서 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2개 있는 네. 안방에 화장실 붙어 있고 밖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네. 안방 쓰는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이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목으로 빌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확인을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에 의하면은 거기 이제 드루킹 비슷한 조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비밀리에 도와주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바로 앞집이다. 그러면 정말 초밥 10인분 배달시켜서 저쪽에 절반 떼주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또 거기서 뭔가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 아파트가 65평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1호, 2호 두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두 집이죠. 그렇죠. 다른 집 좀 쭉 이렇게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딱 두 집밖에 없어서 서로 간에 보안에 왔다 갔다. 아주 그러니까요. 보안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 후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대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전략도 짜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의혹을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는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 사실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을 제외한 6개의 팀이 있다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날아갔는데 김경수 지사만 그 덕분에 날아간 거죠.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관여를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사실 이현욱 사장 본인이 이 드루킹 날리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드루킹만 날라고 나머지는 안 날아갔느냐? 그 중에 하나가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또 성남 도시주택공사 측은 그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집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성남 산하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요. 또 부인은 부인끼리 친한데 이 부인도 뭔가 용역으로 또 일을 해요. 이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본부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고 2020년 8월부터 전세 계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 준 거죠. 도시공사 명의로 빌렸는데 실제로 누가 거기에 잤는지 누가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의혹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고 아까 말한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옆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낙하산도 내려갈 수 있고 직장도 없고 좋은 집도 생기고 전세도 넣고 공짜 초밥도 생기고 소고기도 생기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합쳐서 참 이상해요. 그렇죠? 도지사가 장래 대선 후보가 뭔가 옆에 그 관련된 조직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럼요. 그 비용은 다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이제 무리하게 사용한 법카 이게 이제 거기다 연관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법인 카드로
월 15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아간 거를 발견을 해서 네. 이제 공개를 하고 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TV 패널 나오는 사람들은 일제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150만 원을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잠깐만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찾아보지도 안 하고 일제히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일단 뭐가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부인하고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다 뭐 했는데 또 말이 틀려지면 또 말을 바꿔요.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 벌기 아닌가.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안 밝혀지면 그렇죠. 맞아요. 일단 이기고 보자. 네. 뭐 이런 복합 문제 나오면 뭐 사과하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르지만 감사하겠다 수사하라고 해놓고 감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복합 문제도 뭐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 법카가 지금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법인카드로 이재명 이건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18번을 밥을 먹었다. 예. 점심만 9번 먹었다. 더 드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분은 대식가입니까? 어떻게 18번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으로 본다면 법카 여러 개를 갖고 여러 명이 쓴 거 아니냐. 네. 불법이죠, 그거는. 불법이죠. 당연히 네. 불법이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뭐죠? 영수증 처리를 같은 날에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럴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공무원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누구나 다 물어보면 발생한 날, 또 돈을 쓴 날, 그 날짜 순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규정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죠, 규정이. 업무 추진비는 또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개를 한 게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날짜는 쓴 날이 아니라 종무과에서 모아서 처리한 날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처리하지 뭐 날짜가 또 왜 쭉 다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인 카드는 사실 뭐 저희도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뭐 상시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거의 모든 일상을 법인 카드로 처리를 하나요? 경기도 같은 도정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기도 업무 추진비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13,000명의 직원이 본청에만 있고 시군까지 합하면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 중에서 제일 직원 숫자가 많아서 업무 추진비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 이렇게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를 봤더니 한 4년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1,600일도 안 돼요. 그중에 2,100번인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걸 쓴 건데 점심 저녁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날 9번을 쓰셨다니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소매 직장이네요. 경기도청에 제가 부지사를 할 때는 지사님이 쓰는 업무 추진비 카드 2장을 썼습니다. 지사가 이제 혹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가지고 다니고 비서관이 하나 들고 다녀요. 맞아요. 수행 비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한테 제보를 보면 7개 카드를 돌려썼다는 거예요. 7개 카드를. 왜 그렇게 했는데 했더니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한 장으로 12만 원밖에 못 끊는 거예요. 김영란법으로 3만 원. 코로나 때문에 4명. 12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갖고 그러니까 막 돌렸다. 뭐 사거나 집으로 배달시킨 게 많았는데 또는 가서 먹거나 할 때 12만 원 해결 안 되는 식당을 많이 간 거죠. 그럼 여러 개의 카드로 이제 12만 원 안 되게 11만 7천 원, 8천 원 이런 게 많아요. 그거 다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여사님한테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김은혜 의원이 또 폭로를 했던데 그 이재명 지사가 해외 출장 가고 해외 시찰 갔을 때 그때 또 1,500만 원이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사님은 국내에서, 거기 갔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분이 국내로 날라와서 쓰시고 또 가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건 분명히 지사 이외에 김혜경 씨가 어떤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걸려갖고 다들 파면당하고 그랬어 옛날에. 부인 줬다가 걸린 사람들 한 건만 넣어서 파면당해요. 오늘도 기사 썼는데 그거 썼던 사람들 다 파면당했어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란 이유로 감사기관도 수사기관도 전부 내깔려 두고 있는 건데 대선 끝나고 나면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방송사 사장은요 법카 잘못 썼다가 징역형 받았어요. 예. 법카가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고 또 뭐 이 사람하고 먹었는데 이 사람하고 먹었다 쓸 수는 있어요. 네. 기억도 뭐 헷갈리니까. 근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부인이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안 썼는데 쓰고 이러면. 100% 안 되는 일이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니 한 번도 경기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김문수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 두 분 모셨거든요. 맞아요. 그 남경필 지사님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네. 그 가정사가 있어서 네. 근데 김문수 지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10년 넘은 덜덜거리는 차, 저 고장나서 멈추면 어떠지? 저희가 걱정하는 맞아요. 차량을 직접 운전해 다니시고 네. 법카를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장을 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아니까 뭐 도지사 부인 중에 장을 누가 보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인태 사무총장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그렇게 했다간 당장 난리 나는 난리 거거든요. 나죠. 물론 그렇게 필요하면 뭐 가사도우미를 쓰면 되지. 자기 왜? 돈으로 쓰면 되지. 아니 도청 공무원을 왜 가사도우미를 씁니까?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제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누구 업무상 누구를 만날 때나 그렇지만 또 업무 추진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 카드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특별히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나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물론 사적과 공적 좀 애매할 수도 네. 있어요. 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도정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준다. 네.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되죠. 뭐 사모님이 배우자가 네. 그거는 뭐 집에다가 아예 갖다서 먹고 업무 추진했다. 업무 추진했다. 그리고 달아놓기는 뭐 상생협력 회의했다. 네. 노사 토론회. 뭐 노사 토론했다. 뭐 코로나 대응 회의. 네. 무슨 자기 집에서 코로나 대응 회의를 합니까? 부인이 부인이 그러니까- 무슨 도지사인가요? 아니 그걸 또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도 아니고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가 땡겨서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광범위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부질하셨나? 네. 그렇게 쓴 거죠. 네,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비서였던 A 씨라고 보통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A 씨가 제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분인데 왜 제보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굉장히 갑질을 너무 세게 당하셨나? 뭔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씨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제보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낮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겁이 나서 대낮에는 못 오겠다. 밤에 만나자. 그래서 정말 밤 10시 깜깜할 때 제 차로 만납니다.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둔치에. 둔치에서? 예. 이야. 차 안에서 두 분이 만났죠. 네.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다음에 뭐 영수증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다음에 녹음한 거.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880개나 되는데 자기도 다 정리가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시간양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니까 전화 통화니까 길진 않아요. 뭐 3분, 4분 뭐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근데 왜 그럼 이거를 비서 7급 비서까지는 하던 사람이 공개를 하느냐 이랬더니. 신혼인데 이분이 신혼부부가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주말에 근무 안 하는 날 그 배모 씨가 배사무관이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통해서 엄청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렸겠네요. 거기 옆에 있는 부인한테 다 들린 거예요. 아니, 진짜 본인도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신혼부부인데 창피하기도 하고 부인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순무를 당하면서 직장을 다니나.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그러면 안 되죠. 7급 공무원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그렇게 갑질 당한 거 보고 아예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동기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5급 사무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5급 사무관이 되고 7급이나 9급 시작한 사람들은 5급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요. 정말 힘들죠. 5급, 7급에다가 운전기사까지 3명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5급을 수행비서로 쓰는 사람은 규정상 국무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도지사도 아니고 도지사 배우자가 5급, 7급 운전기사를 썼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명이나. 왕국이네, 왕국 거의.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는 많고요.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하지 행안부에서 말라. 지침을 내려갖고 2016년에 지침을 내려서
안 된다. 전담 요원을 붙였어도 안 되고 네. 전용 차를 줬어도 안 되고 다만 도지사랑 두 분이 이렇게 행사하러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부 동반 행사가 있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같이 타고 가도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의전이 약간 따르지만 평소에 혼자 다니는데 아니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데 그 차를 이용하고 비서가 따라가고 그렇죠. 뭐 친구들 만나러 점심 먹으러 가는데 비서가 예약을 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먹고 오면 그건 또 법카로 결제를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 그게 다 사실이라면 결국 그 도지사 부인에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한 거네요. 그렇죠. 행안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직원을 두지도 말고 의전도 하지 말고 차도 쓰지 말고 법카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총리님께 물어봤습니다. 총리님은 그러면 전담 요원이 있느냐, 전용차가 있느냐 했더니 총리도 없다는 거예요. 총리 부인도. 총리 부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1부속, 2부속이 있어서 2부속에서 모시는 분이 있지만 총리만 해도 없는 거예요. 없죠. 장관도 없고 그날 부총리도 있었거든. 저 부총리한테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제가 부총리님은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부총리 없다 그러죠. 그렇죠. 없는데 없는 게 맞고요. 저도 장관 비서관도 오래 했는데 진짜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저 경기도 부지사 했는데 그때 지사도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갖고 전용차를 쓰고 뭐 전용 전담 비서가 있고 전용 법카를 쓴 것 같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상시적으로 3명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공무원은 둘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사는 공무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A 씨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880개 파일을 지금 갖고서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증거를 그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금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네요. 지금. 예. 근데 상황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사와라. 어디 가서 뭐 사와라. 그거 뭐 올려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비슷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별다른 스토리는 아마 몇 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뭐 사와라. 어느 집에 가서 뭐 사와라. 결제는 먹은 걸로 결제해서 테이블 번호를 붙여야지 알고 있지 않느냐. 뭐 포장해서 가져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다릅니다.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팔면 또 세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장이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딱 보면 어느 걸로 포장해 갔는지 거기서 먹었는지 판별이 되게 하면 안 되니까 테이블 넘버까지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카드 쓴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그렇습니다. 가서 법카로 한다. 왜 그렇게 정말 대단히 치밀해요. 저녁 시간에 쓸 고기 그럼 서너 시경에 사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서 갖다 주면 그건 점심시간이 아니니까 법카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다시 가서 1시 조금 지나서 가서 취소하고 이걸로 끊고 이거는 사법당국에서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고의도 이런 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되어서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 음식 사서 나르고 카드 바꾸러 다니고 가서 양말 가정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속옷 정리해놓고 이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정말 도지사 부인으로서 바쁘다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뒀어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죠. 도지사 월급 적지도 않아요. 그럼요. 가사도우미 둬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참.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는데 사과할 때 보면 뭐에 대해 사과한지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사과만 하고 뭐 그 감사를 받겠다는데 감사도 누가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게 사과하겠는데 앞부분에 왕창 빠졌어요. 없어요. 그냥 뭘 잘못했대. 그래서 심지어 기자분이 물었어요. 이게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물었죠. 또 두루뭉실 넘어갔고. 이거는 뭐 수사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죄인데 수사 감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 그것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는 얘기예요. 이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놓고 뭘 잘못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또 웃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또 잡혔어요. 카메라에. 그래서 이제 저 뭐 짤이 돌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제가 있을 때 김문수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감사관은 이
감사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다 그래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국장 자리 하니까 굉장히 아까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17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 꼴찌를 하는데 김문수 장님은 청렴을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꼴찌가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상의를 하셔서 아 이거 감사관을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됩니다.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데 감사 전문가를 감사원에서 데려옵시다. 이래서 계속 감사원에서 데려와서 2년 근무하고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오래 근무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그렇죠. 또 감사원으로 돌아가고 또 감사원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있던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고 나서 바로 돌려보내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민변 출신 자기 사람을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요. 맞아요. 돌려보낸 이유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있던 최모 감사관이 지사랑 되게 막 충돌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당장 쫓겨가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이제 자기 사람을 갖다 넣었으니 이 사람이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이재명 그 시장 때도 그다음에 지사 때도 보면 자기랑 친한 측근,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다 낙하산으로 앉혀요. 주요 사업마다 대장동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무슨 왕국이 돼 있더라고요. 또 사건 나면 모른다 그래요. 다 모르고 또 그 사람 책임이고 다 그 사람이 한 거고 나는 모르고 그럼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사건 관련돼서 한 달 사이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경찰 발표를 하는데 공통점은 3분이 유서가 없다는 거. 뭐 적단 선택한 방식은 각각 다른데 또 그중에 한 분은 SNS에 나는 아들과 딸이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는다라고 쓰신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저는 뭐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주요한 증인들 결정적인 증인 3사람이 한 달 사이에 사라지는 이런 거는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얘기 안 하시 대장동으로 또 한번 가보시죠. 자, 이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뭐 매일 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장동에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게 다 국힘 게이트다, 국힘이 다 방해한 거고 국힘 사람들만 나왔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진술이 나온 게 그 남욱 변호사 이쪽에서 그 여당의 실세의원 또 여당의 전직 의원한테 돈을 1억씩 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당사자들은 뭐 받은 적 없다 모른다 하는데 안 주고 줬다고 할 리는 없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 10월달 경에 10월이에요. 검찰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처음 출두하면서 이제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동안에는 뭐 특정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항구를 하니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다시 특정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A 씨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또 다른 A 씨, 또 다른 A 씨, 제보자 A 씨 이외에 그분은 이제 성남의 지역구를 둔 김태년 전 원내대표였다. 이렇게 지금 특정을 했고 1억을 받은 사람은 이화영 전 의원, 이 사람은 이재명 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평화부지사 했던 사람이 1억, 이쪽이 2억 이렇게 특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뭐 고소하겠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맞는 모양이에요. 늘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힘 게이트가 아니라 민주당 게이트가 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게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한 거는 우리 이제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 제가 밝힌 6명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5분이라든지 이 사건에 연루된 그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 이런 사람들 전부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그 돈 먹은 정확하게 지금 8,700억이 작년 말까지 수익이 났고 올해 더 나기 때문에 1조 게이트가 되는데 당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 돈을 먹은 사람이 곽상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저쪽 사람인데 아니 이게 국힘 게이트라 그러면은 수사를 안 해요. 문제는 곽상도 의원만 수사해서 구속영장 열심히 쳐서 꼬린시키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환조차도 안 한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뭐 50억 클럽을 6명을 밝혔으면 6명은 전부 소환 수사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근거 없이 밝힌 것도 아니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명백하게 나온다고요. 근데도 수사를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고 하는 수사 또 척만 게 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다음에 성남지청, 경기 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하나의 사건을 5군데 분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비슷비슷한 정보를 모아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이걸 네. 분산시켜놓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시간 끌겠다는 의도 이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1조 원에 달하는 돈이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지고 사실 뭐 누구한테 2억 줬네 3억 줬네 하는 건 이 전체 게이트에서 푼돈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뭐 1,000억씩 얼마씩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 투자하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딱 그냥 계속 그거 갖는 겁니까? 아니 수사를 네.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배임 혐의가 짙고요. 강요죄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유죄로 판명이 되면 네. 다시 이제 환수를 환수를 해야죠. 네. 그렇죠. 환수를 해가지고 네. 정리를 해야죠. 근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 아니, 것 같지 배임죄를 않습니까? 때릴 수가 없는 게 배임죄라면 이재명 후보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걸려 들어가던 김만배 씨가 나는 시장 지침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무슨 배임이냐 이래버리니까 좀 황당해지더라고요. 김만배 이게. 씨는 시장 지침 따라 했으면 배임이 아니죠. 그렇죠. 시장 지침을 내린 시장은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시장을 지금 건들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배임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배임죄는 아직 그래도 공소시효라도 남아 있지. 네. 네. 사실 지난 2월 6일 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게요? 황무성 사장을 사표받은 강요죄. 강요죄. 아, 예. 강요죄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아, 그렇군요. 지난 2월 6일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아. 그 기소 안 했더라고요. 안 했죠. 안 그러니까. 했어요. 하루 전날 2월 5일 날 불기소 처분을 해요. 맞아요. 2월 6일 날 공소시효 만료되는데 이거는 황무성 사장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그러니까요. 풀어졌거든요. 네. 명백한 강요죄 이미 분명히 드러나는데 검찰 입장은 그걸 강요했던 유한기 씨가 자살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뒷단에 정진상 이재명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유력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뭐 수사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덮어버리고는 네.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이거 돌아가셨으니까 네. 유한기 씨가. 근데 야. 명백하게 존재하는 녹음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그렇죠. 목소리도 그대로 나오고 네. 정진상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네. 이 시장 이재명은 네. 안 나오지만 이 시장 이렇게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건 덮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진상 이분은 수사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정진상이 반발하니까 검찰이 오히려 찌끔해가지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정진상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렇죠. 소환을 한 번 했다고 했는데 네. 비공개 소환을 해서 맞아요. 기자들이고 누구도 소환됐는지 사진도 한번 찍지 조차도 못했어요. 뭐 아, 예. 이 양반 사진 나온 거는 제가 공개한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해외 출장 갈 때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아, 그거 하나만 네. 제가 딱 공개를 했는데 직원들이 네. 줘가지고 네. 나머지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 없어요. 도청의 인사 자료에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요. 이분이 그리고 보통 그 재산 그 신고를 한 상급부터 하잖아요. 네. 절대 상급부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은 뭐 맨날 5급이래요. 예예. 저기 6급 5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고위직은 아닌데 최고 실세인데 직급은 안 높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에 숨어서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그렇죠.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는 굳은 일은 이 사람이 다 처리하는 그렇죠. 것 그렇다고 같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권한을 충분히 누렸다. 예를 네. 들면 해외 출장 간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네. 네. 국장과장들이 가는데 이 원래 공무원들이 하면 계급 높은 사람 순으로 이름을 씁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메뉴에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국장, 네. 그다음에 과장. 아, 실세를 먼저 아니 공무원 사회에서 급이 얼마나 중요해요. 급이. 예, 근데 예. 이 급 필요 없고 5급이든 6급이든 무조건 그게 메뉴군요. 성남시 공무원인데 지방 별정 6급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일반직 6급보다 더 못한 걸로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아, 물론 그렇죠. 일단은 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서에 보면 진짜 웃기는 게 제일 위에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출장 가는 것도 실무부서 다 빼고 정진상부터 딱 들어가서 해외 출장 간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관계도무사에 왜 갔냐 했더니 모든 업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분이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아. 왜 갔는지 알 수 없는데 네. 굉장히 많이 가요. 그렇죠. 하여튼 왜 이렇게 경기도에는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까? 원래 경기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그분 때문에 네, 네.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분 근데 이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고 네, 증거도 네, 많이 네, 내놓으셨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그 여당의 대선 후보 눈치 보느라고 수사 잘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뭐 무조건 정진상을 소환해야죠. 네. 정진상 뒤에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네. 정진상한테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모든 결제 앞단에 있잖아요. 바로 그 앞단이 다 자살을 음.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한 네, 거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정진상 앞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사라지는 거고. 네, 네, 아, 네, 네. 제가 어. 유동규도 뭐 자살 소송까지 일으켰지만 일단 꼬린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고요.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질 때 네. 마지막 통화를 한 두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정진상이고 네. 한 사람이 김용,
대변인입니다. 네. 핵심 측근 두 명이네요. 두 명이죠. 근데 그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 네 사람이 네. 의형제를 맺습니다. 도원결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정영화 기획사의 녹취록에 나와요. 네 명이 의형제를 맺었어요. 네. 끝까지 자기들은 함께한다. 근데 그 잡히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기 패거리들인 거예요. 의형제들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만배는 이미 구속이 돼 있었고 구속이 안 돼 있던 사람이 이제 정진상과 김용입니다. 네네네. 이분들하고 마지막 통화를 해요.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화 스토리가 이렇게 가지 않나요? 참 재밌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 또 나오는데 이 정민용 변호사이자 거기 개발 팀장 했던 그 사람한테 김만배가 100억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데 우리 민용이 수고 많이 했어. 무슨 수고를 한 겁니까?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결국 독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독대에서 결심을 받아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그 남욱 변호사가 이 사람들이 사건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경기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맡기는 사람 외부에서 특채를 하는데 그게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맞아요. 남욱이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무를 하니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지. 일사천리로 다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소위 그 공원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개발 사업을 연결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걸 끊어내는 사업 작업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완전히 본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약이 그 공원까지 포함해서 2,790억 짜리 공원을 만든다고 막 그 성과로 떠들었는데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일을 이제 정민용이 하고 역할을 정민용 팀장인데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사건 군데군데 보면 정민용이 정리하고 정민용이 합니다. 근데 뭐 그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공모서 자체를 공모 제안서 공모하는 거를 정민용 변호사 다 해서 이런 구조로 된 것까지 최종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김문기라고 또 극단적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분명히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입장문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자기를 포함한 실무자들은 전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배임죄 안 걸린다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위에 유한기가 유동규가 정진상 이재명 보고하고 7시간 뒤에 내려오나는 3억 5천만 원 7% 지분을 가진 사람이 왕창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는데도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이렇게 종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검찰이 저렇게 검찰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찰이 정상화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특검도 받겠다 말로만 해놓고 특검 국회에서 다 막아버리고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특검은 대선 전에 물 건너 간 건데 특검 진짜 언제적 얘기가 싶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제 다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이중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가는 데마다 나는 죄 없다 특검해라. 근데 송영길 대표는 딱 막아서 법안 상정 자체를 안 시켰죠. 법안 우리가 내놨는데 근데 우리는 103석 저기는 180석 우리끼리 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나면 검찰이 정상화될 것이고 정상화되면 가만히 놔둬도 재수사가 들어갑니다.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희 걱정되는 게 봐라. 윤석열이 잡더니 윤석열 검찰이 정치보복한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보복은 없는 사건 만들어서 잡아놓으면 정치보복이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실정법을 분명하게 이겼는데 어겼는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떨어지면 없는 사건으로 잡아놓을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할까 봐. 있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래서 혹시나 이 윤석열 검찰이 또 장악을 해서 검찰을 장악해서 이 억지 수사를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특검을 하면
깔끔하지 않아요? 어차피 물론이죠. 근데 이제 저게 180석이라는 힘이 또 있기 특검을 때문에 또 막나요? 그것도 또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특검을 그렇네요.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검이 있을 때마다 혐의 사실이 없는 쪽의 당에서 후보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지금 혐의 사실이 자기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이게 수사 안 되죠. 근데 특검이 사실은 상설 특검을 이용하면 대통령 법무장관이 할 수는 있어요. 특검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냥 검찰이 하고 상설 특검은 뭐 나중에 가능한 게 상설 특검은 7명의 위원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7명의 구성이 4명은 여당, 2명은 야당, 1명은 변협회장 이렇게 돼 있어서 여당 뜻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여당의 사람들 4명이 있으니까 원하는 후보를 특검 후보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게 되는데 여지는 있는 거죠.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당 쪽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는 3월 9일이 대선일인데 3월 6일쯤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없어서 특검법 통과시켰으니까 우리 찍어달라. 근데 뭐 이틀 만에 무슨 특검이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특검 뽑지도 못해요. 이틀 동안. 그렇죠. 근데 어쨌든 특검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 특검을 시켜서라도 이 문제는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이 대장동은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사람들이 도대체 1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를 좀 특검 시켜주면 안 돼요? 한 달 만에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저희 기자들끼리도 그래. 우리도 한 3일만 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 그래요. 간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백현동은 더 간단해요. 백현동 완전 심플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건 수사를 안 하고 성남지청에 갖다 놓으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성남지청은 이상한 지청이에요. 수사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사표 쓰고 수사를 맡기만 해요. 검찰총장까지 가가지고. 맞습니다. 참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정말. 우리 박 의원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글쎄 말이에요. 이거 한 번 갖고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얘기거리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부터 왜 그 50억 클럽 얘기하셨을 때 그때부터 한번 모시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못 오셨었는데 우리 아마 이 단일화 얘기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하고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단일화가 될 것 같은가요? 단일화는 될 것 같다가 아니고 돼야 된다. 지금 국민적인 열망이 정권 교체에 있는데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분명히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180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거를 압도하려면은 10% 이상 마진으로 이겨서 2년 전에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준 게 국민의 뜻인지 몰라도 지금 대선에서는 나를 밀어준 게 윤석열 후보가 나를 밀어준 게 국민의 뜻이다. 그러니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10% 이상 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게 국민적인 열망입니다. 정권 교체에서 적폐를 정리하고 내로남불을 정리해달라는 게 국민적인 열망인데 이거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나 저희들 우리 야당의 의원들 모두가 국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님이 저는 통 크게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후보 사퇴를 하겠다. 특정인을 지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무슨 뭐 여론조사 방법을 가지고 다툰다든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다툰다든지 총선에 몇 석 누리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그거는 이미 국민들의 눈에 나게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미래의 정치적인 자산을 갖기가 힘들게 됩니다. 통 크게 던져야 차차기에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자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최재형 후보가 아무 조건 없이 선대위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뭡니까? 종로의 전략공천입니다. 본인이 희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안철수 후보도 통 크게 던지면 맞는 역할이 적절한 역할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국무총리도 임명해야 되고 경기도 지사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의미 있는 자리이고 국무총리가 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자질이 우수한 분이고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같은 걸 하면서 실무를 해보면 행정 실무를 해보면 차차기에 훌륭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경기 서울지사가 항상 대선 후보잖아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크죠, 지금.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고 인구도 더 많고 GRDP도 더 많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서울에는 없는 농업, 어업, 수산업.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부터 저 구멍가게까지 다 있습니다. 서울은 농업, 수산 없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육군의 60%가 경기도에 주둔해 있습니다. 서울은 별로 없어요. 서울은 없죠. 그러니까 철책도 있고 이게 군 문제, 안보 문제까지도 경기도지사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넓지 않나요, 지역도? 지역은 서울의 13배죠. 서울 13개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4년을 제대로 하고 나면 대한민국, 작은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발판을 워낙 자질이 뛰어나니까. 박 의원님도 사실 그런 경기도의 경험이 사실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가 경기도에 6년을 일했는데 그 전에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 뭐 행정안전부, 청와대 이런 데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근무했던 나머지 기관들을 보다 경기도의 6년이 훨씬 더 소중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까우니까. 어제 이제 윤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만나셨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떤 얘기 좀 나온 거 들으셨어요? 뭐 그게 이런 게 이제 이심전심이지 상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셨는데 이제 안 후보는 왜 왔는지 무슨 말을 진짜 하고 싶었는지는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고수들끼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상을 치르고 나면 안철수 후보로부터 어떤 결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말로 왜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이 돼야 되는지 한번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의 정권을 지켜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망했고 안보도 망했고 뭐 조국, 윤미향, 최근에 김원웅에 이르기까지 내로남불의 끝판왕의 정권인데 이런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시즌2를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60%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데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는 우리 윤석열 후보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희망을 복원시켜주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시즌2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희망의 복원을 원하시면 우리 윤석열 후보를 부디 기호 2번 찍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 모시고 대장동 의혹, 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등등을 다 풀어봤는데 사실 거의 저는 지금 좀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더 깊이 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유튜브 하면서 박수영 의원님 얘기 듣다가 정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갖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야 이거를 이 톱으로 올릴지 이거를 톱으로 올려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박수영 의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참조해서 이번 대선 잘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